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특집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내용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오늘 좋은데 문제는 좀 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미래예보 보시는 분들이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드릴 수 있고 질문을 여러 가지 드릴 건데 그걸 보시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편집 과정 없이 한 큐에 쭉 갈 거니까 제 강의를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음악 소리도 오늘은 줄여가지고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부담스러우시면은 유튜브에 속도 조절하는 거 아시죠? 1.5배, 2배속으로 재생을 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 과거에 노예를 부리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간을 노예처럼 다루는 게 당연했던 시대죠. 자, 그리고 여성한테 투표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과거에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한 20년 전쯤을 우리 사회,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시면요. 결혼할 때 연상 연하 커플이면은 양가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한 20년쯤에 한 연예인이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거의 방송 활동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때는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 그리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때 사람이 혼자서 밥을 먹으면은 뭔가 창피했어요. 사회적으로 저 사람 문제가 있고 사교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될까봐 몰래 저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밥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혼밥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과거에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해체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또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당연했던 것이 또 해체될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들한테 당연했던 것들 또 얼마나 균열이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신경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거 말 못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오래 못 다닙니다. 짧게 거의 한 3, 4개월만 다녀도 답답해서 나와요. 이런 따라야 하는 것을 잘 못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거 해체된 건 뭐냐면은 남녀 구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져요. 해체가 되고 그런 현상을 요즘에는 또 젠더 뉴트럴, 성 중립 현상이라고 또 새롭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유니섹스라고 불렀던 현상이 또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공고해지고 퍼져가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지.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당연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공적인 장소 아니면 회사에서 학교에서 대놓고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안 되죠. 지금 특히나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이러면은 아주 욕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오히려 촌스럽고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더 상황을 살펴보죠. 원래 서구 사회에서 여성들은 바지를 입지 못했습니다. 자, 그게 당연했고요. 여성들이 바지를 입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세계대전 이후라고 알고 있어요. 자, 세계대전 때 특히 남자들이 다 전쟁 가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하려고 편하게 바지를 입기 시작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내가 내 옷 마음대로 입을래 이런 권리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여자는 치마도 입고 바지를 입을 수가 있는데 왜 남자는 치마 입을 권리를 박탈당했을까요? 여러분들 치마 입으시나요? 남성분들? 못 입으시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왜 못 입을까요? 자, 저는 여름만 되면 사실 여자분들 미니스커트 입은 거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와, 저 얼마나 시원할까? 실제로 물어보면 시원하다고 해요. 근데 남자들은 못 입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원래 안 입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이제 깨지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저런 유명 배우들이 시상식이라든지 행사장에서 아주 자유롭게 저렇게 마치 여자 같은 옷을 입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자 같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사실 되게 고리타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저런 옷도 당연히 남녀 구별 없이, 그 성별 구별 없이 입을 수 있게 되는 분위기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자, 색깔만 해도 그렇죠. 여아는 핑크, 남아는 뭐 파랑, 이런 게 어떻게 보자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색깔 구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어요. 남자 색깔, 여자 색깔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당당하게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공연이 뭐냐면은 가수 AOA가 경연 프로그램에서 무대를 했는데, 자, AOA는 굉장히 남성스러운 수트를 입고 있고 남성 댄서들은 여자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 역할이 바뀐 건데, 지금 제가 또 고리타분한 얘기를 드린 거 눈치채셨어요? 남자 같은 옷, 여자 같은 옷이라는 구별 자체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고 해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다운 옷, 여자다운 옷에 대한 구별이 조금씩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구별 없이 입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분위기가 일단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 해체 현상입니다. 또 우리의 성 고정관념을 공고히 하는 장난감, 어린이 장난감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죠? 그 바비 인형 있잖아요. 근데 바비 인형에서 새롭게 스페셜 에디션 바비 인형을 출시하는데 이렇습니다. 성중립, 젠더 뉴트럴 바비 인형 에디션이에요. 자, 보면 저거 남잔가요, 여잔가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촌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쟤네들은 쟤네들인 거예요. 성 구별 없이.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할 수 없는 성중립 바비 인형이 또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모 많이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털 관리. 자, 그것도 많이 깨지고 있어요. 자, 그 좌측에 있는 거는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 굉장히 악동이죠? 저분이 이제 겨드랑이 털을 안 깎고 거기에 염색을 하면서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성분들 왜 겨드랑이 털을 제거해야 되나요? 왜 다리털을 밀어야 하며 수염 같은 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왜인가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요. 그냥 그들의 그 지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또 남자들은 어떻냐면은, 남자들은 원래 털 복슬복슬 해가지고 딱 남성스러운 게 옛날에는 당연히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뭔가 좋게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털을 제거하고 있어요. 뭐 브라질리언 왁싱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가지 않더라도 요즘 남성들은 여름에 반바지 입을 때 제모부터 하잖아요. 털 있으면 창피하다고. 이게 성 역할로 전에 털 관리부터 달랐던 것이 지금은 막 섞이고 있는 겁니다. 공고했던 구별이 해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성들도 나도 꾸밀 수 있잖아 라고 여성들의 영역이었던 곳에 침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루밍족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남자가 눈화장한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사실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만약에 한 20년 전에 저러고 다녔으면 아주 욕을 더럽게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눈의 정체가 누구냐면은 BTS 지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성 중에 한 명이 저러고 다니는데 전 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서구 사회에서는 특히나 남자가 저렇게 다니면 저거 호모 아니야? 게이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되게 놀림감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향수 못 쓰세요? 남자 향수 쓰세요? 여자 향수 쓰세요? 이거 되게 웃긴 질문이죠. 왜냐면 요즘 인기 있는 향수 같은 경우에는 중성적이에요. 특히나 조말론 향수, 딥티크 향수가 가격은 비싼데 인기는 더 많잖아요. 다른 향수들에 비해서. 다 맡아보면은 남자가 뿌려야 되고 여자가 뿌려야 되는 그런 향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성들은 그 스킨 냄새 나는 그 아저씨 향 같은 게 남성들의 향이었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 꽃 계열이 이제 여자들이 뿌리는 거였는데, 저는 요즘 사실 꽃 계열 향수를 뿌리고 다녀요. 그 딥티크에서 나오는 거 도손 많이 뿌리거든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웃기냐면은, 지나가다가 남자가 완전히 그 옛날식 남성 향수 뿌린 걸 느끼게 되면 그게 오히려 촌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남녀 구별을 공고하게 하면 할수록 뭔가 촌스럽다. 이게 또 새로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자, 아예 성중립 화장품 브랜드가 탄생했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라카라는 브랜드고 남녀의 구별이 없이 립글로즈건 립스틱이건 뭐 볼터치건 그런 거 다 남녀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브랜드고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성중립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앞서고 진취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것도 뭐 서구식 사상이긴 한데 어쨌든 저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는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이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젠더 뉴트럴 시대에는 신인류가 어떻게 보자면 탄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런 걸 보면서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성관계,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거에도 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가 나와 다른 성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모습이.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이 소개팅에 나가는데 남자가 머리는 길고 눈화장을 짙게 하고 여성 향수 뿌리고 나왔으면은 보통 여자분들이 그 남성분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반대 경우 생각해 볼게요. 남성분이 소개팅을 나가는데 상대 여자가 왔어요. 근데 그냥 삭발머리라고 하죠. 삭발머리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런 여성분이 나왔다. 그럼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성적인 매력을. 성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적 매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적 매력을 유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이 된 우리의 외모적인 차이. 그게 우리 인간한테는 성적 매력을 유발시키거든요. 자, 근데 막 저렇게 우리의 외적 모양이 섞이게 된다면은 과연 서로가 서로에게 차이가 사라지다 보니까 매력을 어디에서 느낄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미래의 성침체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차이가 없다 보니까 끌리지도 않아서 성관계도 줄어드는 그런 것을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거 근거는 없어야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펼쳐지느냐?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 세대들, 우리 세대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연애라든지 결혼 같은 것들은 당연히 남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들로 남녀 커플만 지금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서양 쪽에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은 여여 커플이 이렇게 서로 짝을 맺는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나오거든요. 벌써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아마 한국에도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친다면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아니면 딸이 아빠 나 동성애자야. 그럼 지금 부모님 아니면 과거 부모님들이라면은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런 기분을 느껴야 하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뭔가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이제 바뀌어간다는 거죠. 미래 세대들에게는 자식이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LGBT라고 하죠. 무지개가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남자, 여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다양한 성 전체성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요즘 세계적으로 많이 거두가 되고 있죠. 물론 요즘 얘기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떨어져 있고요. 자, 근데 무지개 얘기를 하면서 또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던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요. 무지개를 보시면요. 경계가 저렇게 빨주노초 딱딱 나눠진 게 아니에요. 경계가 다 모호하죠. 그라데이션 식으로. 자,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남녀 구별뿐만이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그 허경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성소수자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도 신체적으로는 남성입니다만 젠더로 쳤을 때는 굉장히 여성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나눴을 때
남성과 여성적인 성격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또 그게 또 상황마다 계속 달라지겠죠. 각기 사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연령에 따라서 나의 성 정체성 자체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남성들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뭐 이것도 사실 성차별인데 EPL만 보더라도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거기를 보더라도 얼마 전에 토트넘 경기를 보는데 주장 케인이 저런 성소수자를 권위를 대표하는 레인보우 레이스를 끼고 주장 그 완장을 차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런 어떻게 보자면 성 전체성이 가장 공고할 것 같은 곳에서도 저런 일이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 앞으로 얼마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노멀한 것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상당히 많은 동성 커플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장실도 신경 써야 돼요. 성중립 화장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 없어요. 근데 남녀 구별뿐만이 아니라 트랜스젠더, 게이 뭐 다 이제 성별 구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이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면서 저런 화장실들을 생겨난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의 권리까지도 화장실까지도 신경을 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선진국의 한 가지 상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선후 관계를 따졌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하지만 한국에선 멀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동성혼 아직까지는 무리인 것 같다. 사회적인 합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자꾸 당신 보수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달려요. 저 사람 보수 아니냐, 야당이냐, 프레임에 갇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현 정권을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당연히 보수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까? 이상하죠? 이것도 양분법적으로 나누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봐요. 보수 진보 지금 따질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나 누구죠? 자유한국당이나 그게 그거예요. 뭐 이렇게 양분화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이상해지고 있고 미래 세대에는 더욱더 이상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물론 제가 틀릴 수는 있죠. 자, 지금 뭐 동성애자들 각기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생각도 해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사람이 어른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된다. 당연히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꼭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자, 심지어 미혼 남성,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30%, 20%고요. 근데 60세 이상은 70%. 세대 차이가 상당히 있는 거죠.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가족이라는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족의 모습은 해체되고 다양하게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결합하는 형태는 당분간 결혼의 형태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거부하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또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될 수 있겠고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보자면은 혹시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 보셨어요? 다자연애. 폴리아모리 연애도 있죠. 남녀 여러 명이 동시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이상한 건가요? 그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따라야 된다라는 무비판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좋아하는 사르트르가 대표적인 폴리아모리, 다자연애를 했던 사람이죠. 보부아르랑 해가지고 물론 보부아르가 굉장히 끝에는 경멸을 했다고 하는데 사르트르를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 쪽에서는 지금 결혼보다 동거를 택하는 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동거 커플이 미래에 굉장히 흔한 가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함께 사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형태일 것이다.
자,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가정 역시 늘어날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코하우징 아니면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각자 따로 살기는 하는데 부엌이라든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따로 또 같이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함께하는 이런 방식의 코하우징 주택이 스웨덴 쪽에서는 많다고 하죠. 많은 게 아니라 실험이 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미래 세대들에게는 뭐가 더 당연하냐면 일단 취향 존중, 그리고 두 번째 포스트잇 관계.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미래 세대들은 포스트잇 관계다. 과거처럼 끈끈하게 딱 달라붙는 청테이프 관계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 당연한 것도 많이 해체가 되고요. 자, 다음 얘기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란 누구일까요? 굉장히 모호하죠. 근데 이 생각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영감을 얻은 건 제가 이거 만든 게 아니고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 작가상 2019 그걸 뽑으면서 4명의 작가를 일단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작가 한 분이 박혜수 작가님이세요. 그분이 공동체,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셨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문조사를 굉장히 벌이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얻게 된 영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그룹들은 우리에 포함이 되시나요? 분명 아마 부모라든지 자녀는 우리의 영역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친척들부터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친척도 당연히 우리에 들어갔을 거예요. 특히나 농업사회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다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부모님이나 우리 세대나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안 보는 집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안 봐도 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이제는 가족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으로 서비스로 국가를 통해서 사고 파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있고 옛날에 이웃 사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뭐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 반대편에 누가 사는지 알 게 뭡니까? 오히려 원수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걸로. 자, 또 여기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세요. 다문화 가정, 이민자, 아시아인, 지국인.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요? 이게 박혜수 작가님 설문조사랑 같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우리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생각 차이, 균열, 갈등의 요소가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란 누구일지. 자, 우리가 이제 해체되고 재구성이 되는 건데요. 과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개념은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일단 국가와 우리가 동일화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 이 국가에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저도 이런 거를 달달 외우고 있었죠. 학교 들어가고 뭐 체육관 가면은 그 태권도장 가면 이런 걸 말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 충성을 다한다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상해진 생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게 뭐가 이상해? 너 한국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또 이런 얘기 있죠. 아니, 나라에 애가 없어서 난리인데 당연히 애를 낳아야지. 너 애 안 낳고 뭐 하려고 그래? 애 많이 나오면 애국자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또 반면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 나라를 위해서 나와 나의 아이가 희생을 되어야 하느냐? 국가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국가 간의 차이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이 세계화 사회이고 인터넷 공간 안에서 국가의 차이가 그렇게 의미가 없잖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취향과 신념에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국가와 인종 상관없이 우리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저렇게 VR 고글을 끼고 뭐 지역의 거리와 상관없이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 이것도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저기에 접속해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AR 글래스만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기반으로 우리를 구성하는 것은 점차 뭔가 이상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아베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지금 유니클로 불매운동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은 일본 사람들에게만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고용된 수많은 한국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 자, 다 세계화가 되면서 엮여 있다 보니까 이 국가에 따라서 뭔가를 찬반을 하고 그런 게 또 애매해지는 거죠. 미세먼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국가에 따라서 우리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이상해요. 또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뭐 비슷합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게 되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죠. 그 경기장에 태극기가 휘날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니, 저 선수가 개인적인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왜 거기에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태극기를 펄럭이면서 나와 그 선수를 동일시하느냐. 이건 국가주의, 민족주의 정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동체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주의가 그렇게까지, 서구식으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 줄어드는 거는 들으셨죠? 2019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구는 감소되는데 통계청에서 볼 때 2028년까지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한국인은 늘어나지만 누가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국내 체류 외국인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중국. 중국 분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밖에 동남아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인근의 아파트 주민 절반이 중국인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림동 같은 데 가면은 중국 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그 기사 보면서 놀랐는데 그 대림동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반 10명 중에 7명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 바래다 주고 헤어질 때 짜이찌엔 하면서 헤어진다라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 민족과 뭐 국가 이런 것이 우리에 포함되기가 애매해지는 거죠. 자, 우리 동네에 만약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아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일까요? 과거에 당연히 생각했던 우리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또 한국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도 자, 우리 고령화 현상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65년이 되면은 일본보다도 더욱 심각한 세계에서 가장 부양 부담이 심한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부양해야 될 사람만 득실거리는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정말로 능력이 있고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아이라면 굳이 한국에 머무를까요? 능력 있는 젊은이가 한국에 머무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지역을 선택해서 살게 되겠죠.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여기에 대한 환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자꾸 깨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미래 사회의 우리란 누구일까? 과거의 세대와는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미래 사회의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 재미난 거 보여드릴 건데요. 자, 슈퍼 오르가니즘이라는 다국적 밴드입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가 달라요. 한국 분도 계시고 일본 분도 계시고 호주, 뉴질랜드, 영국 다국적으로 구성이 된 건데요. 저 밴드가 처음 그 음반을 낼 때 어떻게 음악을 만들었냐면은 그 커뮤니티에서 만나가지고 각자의 국가에서 각자의 악기를 녹음해서 보낸 다음에 합쳐가지고 음반을 발매했다고 해요.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민족과 관계없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미래에 달라지는 현상이죠.
자, 그렇다면 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전통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통이라는 것도 굉장히 해체되고 재구성될 거라고 봐요. 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계속 늘어날 것이고 외국인들이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문화에 자꾸 그 중국의 문화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 지역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변형되어도 괜찮다, 어느 쪽이신가요? 자, 근데 전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인 것이,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다 옛날에 퓨전된 거죠. 근데 퓨전된 것이 2세대, 3세대 지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걸 전통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부터 퓨전이었던 것이, 원래 오리지널인 것이 있나요, 세상에? 자, 그 대표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 두 군데예요. 첫 번째는 결혼식장. 아니, 요즘은 결혼식 이게 완전히 전통으로 세팅이 돼가지고 이 모습, 이 문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식 가면서 굉장히 재미난 현상을 보는 거는, 이 서구적으로 현대화된 결혼식 문화 속에서 딱 두 분만 과거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두 분만 조선시대에 살고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양가 어머니들. 왜냐면 다 서양식 복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두 분만 한복을 입고 계십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왜 양복을 입으실까? 생각을 하지 않죠? 자, 그 두 번째로 이상한 곳은 장례식장이에요. 과거 문화, 샤머니즘, 유교 문화, 거기에다가 서양식까지 섞여가지고 진짜 이상해졌죠. 여기도 이상한 게 상주 남자는 양복 입고요. 여자들은 한복 입고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섞여 있는데 이거를 또 꼭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상복을 입을 때 만약에 여자가 그 양식으로 입고 있고 그러면 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정장을 입었는데, 까만 정장 입었는데 흰 양말 신었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된 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걸 안 지키면 혼나는 이런 분위기가 되죠. 자,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혼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전통, 문화라는 것이 사실 비합리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따라간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문화라는 것이. 자,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이 원래 갖고 있던 것들은 원래 해체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세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세대 간의 문화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지역 간의 차이는 적어지고 있어요.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대부분의 나라에선 그렇죠. 아니, 어딜 가더라도 쇼핑몰 가면 자라가 있어요. 그럴 거면 그냥 서울에서 쇼핑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파리에서 쇼핑하나. 어딜 가든지 BTS 음악을 들으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비슷한 음악을 듣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계 간, 지역 간의 문화 차이는 커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실리콘밸리라는 곳을 보면은 상당히 수많은 민족, 수많은 국가들이 들어와가지고 함께 혁신을 일궈내고 있잖아요. 스타트업 같은 걸 하면서. 자, 그럼 실리콘밸리에게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실리콘밸리의 전통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전정신, 혁신적 정신 그 자체가 전통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꾸어 가야 할 전통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새로운 가치, 재해석, 전 세계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또 새롭게 형성해야 가야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늘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이 개량 한복인데, 이런 개량 한복을 혹시 회사에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대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없을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이걸 입고 오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전통이고, 정장을 입는 게 오히려 비전통적인 것이었는데, 굉장히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해체되는 거 볼게요. 자, 너 몇 학년이냐? 야우, 내년에 대학 들어가겠네. 취업은 했니? 만나는 사람 있어? 결혼해야지. 결혼했는데 애는 언제 가지려고 그래?
자, 요즘에 금기어가 됐죠.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했던 말들이 왜 지금은 금기어가 됐을까요? 바로 사회적 나이가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자, 전에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에서 린다 그랜튼이 얘기한 그 기존 3단계 모델에서 다단계 모델 얘기를 드렸죠. 80세 시대에는 20세 때까지 교육받고 60세 때까지 일하고 나머지 은퇴 생활을 즐기는 3단계 모델이었는데, 자, 100세 시대가 되면서 다단계로 바뀐다. 교육받는 시간은 비슷하고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은퇴한 연령은 뒤로 미뤄졌고요. 근데 이 일하는 기간 동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재정비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뭐 어느 기업에 다니다가 창업자가 되기도 했다가 백수가 되기도 했다가 프리랜서가 되기도 했다가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면서 다단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학생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학생하면 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대학생 이런 게 딱 떠오를 텐데 앞으로는 얼마든지 70세, 80세도 학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생각해 보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원래 기존 3단계에서는 25세까지 연애를 하고 60세 때까지 결혼, 출산, 양육 세트로 해가지고 함께 가고요. 나머지 시집장가 다 보내면은 그 다음부터 노년 생활을 즐기는 게 3단계 인생이었는데, 자, 지금은 일단 노년 생활 미뤄졌고요. 80세 이후로.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몇 번 할지 모르죠, 결혼을. 자, 그리고 출산과 양육이 세트가 아니라 옵션이 됐고요. 반면에 연애 기간은 쭉 늘어나게 됩니다. 자, 100세 시대가 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사회적인 나이 자체가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몇 살엔 뭐 해야 되고 몇 살엔 뭐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노년층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60세가 넘고 70세가 넘더라도 신입사원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80세가 되더라도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80세가 되더라도 새롭게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세상, 사회적인 나이가 해체되는 세상입니다. 자, 우리 세대 때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미래 세대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당연해지겠죠. 자,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번듯한 직장이란 어떤 것일까? 뭐 사실 옛날에는 뭐 판사, 의사, 아니면은 대기업 사원 이런 것들이 번듯한 직장이었는데, 이 생각도 미래 세대들에게는 달라질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있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더니 1년 차에 퇴사율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자, 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Z세대의 직장 충성도, 회사에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 요즘 세대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번듯한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뼈 묻고 그냥 조직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조직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말 그대로 개인주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알바만 하더라도 이게 다릅니다. 옛날에 알바만 하더라도 정해진 일하는 시간, 출근 날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익자, 뭐 쿠팡 플렉스라든지 배달 사원이라든지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일을 하더라도 직장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가고는 있죠.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자, 그리고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회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라고 있죠. 나의 능력과 노트북만 있으면 세계 지역과 상관없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이래요. 직장 중심에서 직업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여기저기 팔아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 세대들에게는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들어가는 사람은 많을 거예요. 자,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조직 근무보다는 개별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다. 개별 근무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협력을 하는 방식.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아까 인간관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테이프 근무에서 포스트잇 근무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딱 붙는 관계가 아니라 떨어지기 힘든 관계도 아니고 붙였다 뗐다가 쉬어지는 관계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퇴사는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정혜윤 작가님 이 북콘서트를 제가 우연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계 스타트업인가? 아무튼 거기 대표분이 완전 외국분이셨대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사원들한테. 야, 너네 어차피 여기서 평생 일할 거 아니야. 무슨 의미냐면은 평생 일할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얻을 거 있으면 얻어서 나가 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더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평생 뼈 묻어가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얻을 거 있으면 얻어. 그거 얻어가지고 딴 데 너 꿈 펼치고 딴 데 가서 살아. 이게 오히려 먹겨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또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저게 30년 전 사진이라고 해요. 직장에서만 묶여 있으면은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가 커가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저 때부터 재택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뭐 와이파이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하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버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율근무제 그런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번듯한 직장의 모습 자체가 예전의 모습이랑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직장 얘기 나온 김에 엘리트는 당연히 정장을 입는다라는 생각 아마 예전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장을 사람이 쫙 빼입으면 저 사람 엘리트, 뭔가 고급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건데 사실 지금은 고리타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왜냐면 보세요.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복장이 이래요.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저 순다 피차이, 자, 그리고 저 잭슨 황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엔비디아 사장 같은 경우. 자, 컨퍼런스나 뭐 발표회장에서 저러고 나타나요. 자, 오히려 저런 모습이 고리타분하지 않고 혁신적이고 앞서간다라는 이미지를 요즘 풍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장을 입으면 오히려 딱딱한 사람, 틀에 박힌 사람이라는 이미지,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풍기게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그 보수적인 현대 자동차에서도 자율복장을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바뀝니다. 자, 정장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옥죄잖아요. 타이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목 쬐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걸 왜 입죠? 그 정장, 세탁도 쉽지 않고 심지어 불편해요. 이걸 왜 입냐? 그 사람이 그 조직에 충성하라는 어떻게 보자면 제복 같은 거잖아요. 군대처럼. 근데 지금은 캐주얼로 바꾼 게 왜냐면은 지금은 따르는 근무가 아니에요. 군대식으로. 대신해서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 편안함에서 더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에 속했던 일부의 인간이 개별화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체되는 것들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는 뭐가 당연했냐면은 유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힙합 바지가 유행이어가지고 다 힙합 바지 입었고요. 또 김희선 머리띠 유행한다면 다 하고 다녔고 사람들이 확확 쓸려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 유행은 뭔가 없어요. 자, 사람 100명 있더라고 하면 100명 100인의 취향이 생겨난 시대라는 거죠. 이걸 미디어적으로 한번 보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가족들이 모이더라도 TV 한 대를 보면서 같은 문화를 공유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자가 서로 다른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다른 취향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추천 서비스가 되면서 그 사람의 취향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그러니까 유행 자체가 아주 거대하게 생기기가 힘든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각자가 다른 자신만의 관심사를 키워가는 세상이 미래 세대들에게는 더 당연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행이 해체되는 세상을 아이들은 살아가게 될 거고요. 우리도 경험하게 되겠죠. 자, 이 현상을 이제 반영한 냉장고가 삼성에서 나온 비스포크. 냉장고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마음대로 가구처럼, 맞춤 가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를 내놨죠. 이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슬슬 정리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런 시대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있나요? 자, 옛날에는 야, 아들아,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던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훌륭한 어른이 되는 거야 라고 정답을 알고 계셨던 지혜로운 어른이 계셨습니다. 자, 회사 상사는 야, 조직생활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을 내던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 계셨죠.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냐면은 정답을 강요하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설치는 사람일수록 조롱을 받습니다. 뭐라고요? 꼰대라고. 사회가 정답이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답이 해체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세대들이다. 자, 사실 예전에는 정답이 진짜 있었죠. 조선시대에는 6.25 경전, 4서 5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마 386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 마르크스의 그
공산당 선언, 자본론, 거기에 완전 뻑가가지고 저게 정답이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저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마르크스의 얘기가 진실이고 정답이고 자기도 완전히 공산주의자였는데 아니 살아보니까 망하라는 자본주의는 안 망하고 오히려 공산주의가 망하더라 하면서 나중에 패러디 나온 게 뭐냐면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orry guys, it was just an idea. 미안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본 생각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에는 정답이라고 했던 게 지금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비공감하신다는 거지 정답, 비정답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사실 배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찰스 다윈이 뭘 깨트렸냐면은 인간은 정말 고유한 존재고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고귀하게 여겼는데 그 환상을 깼잖아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자, 그리고 니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고했던 신의 영역, 신을 죽였죠. 자,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 인간이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일부분, 자의식, 의식은 일부분이고 대부분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무의식에서 행동이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해서 합리주의적인 걸 깨버렸어요. 자, 그리고 소시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재미난 것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우리가 언어 안에서 언어라는 세계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구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푸코 같은 경우에 업적이 당신이 생각하는 당연한 게 원래 당연한 게 아니야 라는 걸 증명한 사람. 그리고 데리다의 해체주의.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상들,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그리고 1800년대 후반 이럴 때의 사상들이 곳곳에 흘러가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스며들고 있는 거죠. 이런 책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체되는 세상이 조금씩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양 입장에서는 사실 웃기는 게 불교나 노자 철학이나 했던 얘기가 다 앞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상을 만들지 마라, 다 환상이다. 자, 뭐 부처 같은 경우에는 그거잖아요. 공즉시생, 색즉시공 공즉시생, 상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다 네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라는 것이 불교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은 첫 구절이 이거예요. 도상도 비상도. 그래서 도를 도라고 부를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준을 딱딱딱 만드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불교 철학, 도가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동양에서도 원래 있었는데 오히려 서구 사회에서는 뒤늦게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노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도덕경 자체로 본 게 아니라 최진석 교수님의 해석으로 봤는데요. 거기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이라는 책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의 체계를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행동은 과감하고 확실하면 재빠르다. 그런데 노자가 보기에 득도한 사람들의 행위는 항상 주저주저한다. 세계의 전체 국면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경솔하게 선택하지도 않기도 하려니와 그 반대편까지도 고려하는 자의 신중한 모습이다. 오히려 노자는 이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더욱더 성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해체되는 시대에는 막 내가 잘났어라고 떠들어내는 사람이 오히려 구태의연하게 느껴지고 저런 사람들 유연하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힘이 어떻게 보자면 빠져있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당히 주저주저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명백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그 슈퍼 오르가니즘 밴드 첫 타이틀, 첫 싱글에 사비 가사가 뭐냐면요. 이 가사예요. You do you, I do me. 우리말로 하자면 넌 너 해, 난 나 할게. 재밌죠?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미래 세대에게 당연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죠. 왜 해체되고 다양화되는가? 그 생각하면서 끝을 낼게요. 첫 번째, 전에도 미래예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인권, 개인의 힘 자체가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사상으로 탄압하기는 지금 힘들어진 세상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뭐만 이제 생기면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 나와가지고 다 시위를 하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요즘에는 인권들이 다 강해지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미래 사회에 각 개인들의 이해 대립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아니면 갈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정권을 잡던지 간에 그 정권은 무조건 욕먹습니다. 뭔가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반대편을 제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나요? 힘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 들은 걸 소개해 드리자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허경 교수님, 이분이 프랑스 현대 철학, 푸코 철학 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틀렸다가 아니라 난 당신의 방식이 싫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 방식을 택해 살기로 했다. 이게 뭐냐면 보편성 없이 보편성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싫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뭐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는 거, 리스펙트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 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 요인. 자, 이렇게 해체되는 것이, 그리고 다양화되는 것이 소비 자본주의와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렸던 사례요. 자, 저렇게 남자가 화장품도 하고 치마도 입을 수 있으면은 더 넓은 소비 타겟을 획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회적인 나이 자체가 해체되게 되면은 소비가 장기화될 수 있겠죠. 80살까지 연애를 하고 그러면은. 자, 그리고 세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세계화되는 거예요. 전통 그런 게 막 모호해지면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저런 혁신가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새로운 소비를 창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장 대신에 오히려 캐주얼 입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새로운 정상 상태로, 새로운 당연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비 자본주의 체제를 위한 새로운 당연함이 또 재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당연함 자체가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표로 정리해보면 이래요. 한 개인이라는 것이 가족, 종교, 신분, 조직, 성별에 막 묶여서 있는 상태였다면은 이제는 저런 것을 떠나서 사람이 마치 해방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 큰 소비 자본주의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소비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그건 또 아니죠. 소비 자본주의 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공존, 생태라는 가치가 지금 계속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음부터 정당 찍을 때는 녹색당에 좀 힘을 불어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 트렌드, 해체에 대해서 별의별 얘기를 했지만 한 50년 뒤에 생각해 본다면 이게 다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아니, 기후 악화되고 식량 부족하고 숨쉬기 힘들고 이런 세상에서 트렌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생존 자체가 다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경제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러한 해체 트렌드가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여드린 거를 토대로 보면은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거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저도 제대로 된 답을 내리지는 못하겠네요. 자, 오늘 굉장히 긴 내용인데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아주 작정을 하고 오늘 그냥 제가 편안하게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길어서 많은 분들 안 보실 것 같고 댓글도 많이 안 남기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한 자료들은 또 제가 다른 강연에서 써먹고 하니까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좀 짧게 정리해서 하는 거는 내년부터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너무 당연함, 자신만의 당연함, 무비판적으로 당연함을 믿으면서 살고 계시진 않은지,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언제나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Pure Futures 미래 채널 MyF